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종류가 나오는데요.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죠. 해야 될 내용. 자, 어떤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가 뭐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더 좋은 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그렇죠. 잘 이용한다. 잘 이용한다.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잘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익이 되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용도에 맞춰서. 용도에 맞춰서 잘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왜 토지를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토지를 잘 이용해야 되는 이유.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학교에서 토지의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부증성. 토지는 늘어나지 않는다. 토지는 늘어나지 않고 제한적이죠. 토지의 가격은 계속 오르는 이유가 있죠. 토지 땅값은 계속 오르는 이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는 공급이 얼마야? 공급은 제로잖아요. 더 이상 늘어나잖아요. 공급은 제로 상태,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가격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토지의 부증성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는 국토는 제한적입니다. 이 좁은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다면 그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같은 나라는 거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소용이 없죠. 땅이 넓으니까. 그렇죠? 예. 미국 워싱턴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건물이 전부 다 4층이하로 건축되어 있어요.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건물보다 뭐가 더 높냐? 오히려 나무가 더 높아. 그러니까 숲속에 도시가 착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요. 땅이 나무도 아니고. 거기는 재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토는 좁기 때문에 이 좁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세요. 하얀 도화지 한 장을 떠올립니다. 그 도화지에다가 어린아이에게 크레파스를 주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크레파스를 받아든 어린아이는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릴까요? 그렇죠. 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그릴 거야. 나무를 그리든가 산을 그리든가 엄마 얼굴을 그리든가 미운 사람 얼굴을 그리든가. 근데 이게 그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찢어버리고 자꾸 그럴 겁니다. 그런데 도화지를 주면서 야 도화지 이거 딱 한 장뿐이야. 한 장뿐이야. 신중하게 잘 그려봐. 그럼 함부로 나무 안 그릴 거예요. 그럼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한참 하다가 그림이 된 조예가 있는 애 같으면 기본적인 구도를 잡습니다. 구도를 잡고 그 구도에 맞춰서 거기에 산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그러면 어때?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전국의 토지를 한 장의 도화지로 생각하고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초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첫 번째 아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죠. 그래서 이번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 종류에서 첫 번째 용도 지역, 이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이게 도시군 관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용도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보세요. 여기는 도시 지역으로, 도시. 여기는 아까 뭐 관리 지역으로, 여기는 농림 지역으로,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이 용도를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땅덩을 나누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제일 먼저 1차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고요. 이 용도지역을 보충해서 두 번째 지역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또는 뭐 한다? 변경하는 거죠. 지정, 변경하는 개발. 이게 도시군관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항상 우리는 용도지역을 1차적으로 먼저 지정을 해요. 그리고 이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다? 용도지구입니다. 아까 토지의 가치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용도지역. 용도지역 호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신분도 가끔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호적도 바뀔 수가 있죠. 네? 어떻게 하면 호적이 바뀌어요? 팬미를 있다가 사법고시 합격하면 안 사법. 그런 방법도 있고 더 좋은 방법 있죠. 줄 잘 잡으면. 결혼을 잘하면. 그렇죠?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을 잘하거나 남자가 처가집을 만나서 결혼을 잘하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옛날 삼국시대 무슨 진품이니 성품이니 해가지고 그렇죠? 진골이니 성골이니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호적이 바뀌듯이 토지도 호적이 바뀝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일단 호적이 결정됐는데 이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 여기다가 새로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거든요. 개발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를 좀 개발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개발, 지능, 지구 이런 개발, 지능, 지구는 지구를 지정해주면 여기는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안 되는 것을 용도지역을 보충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좋은 뭐예요? 사람을 만나서 혼인을 잘하면 여기는 어때? 개발이 가능한 이런 따라 바뀌기도 한다 말이죠.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용도구역이라는 겁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입니다. 용도구역은 말이지 2번에 보니까 거기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용도구역은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개를 다 언급해놨죠.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들어보셨죠? 개발 제한 구역. 우리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그린벨트. 이 개발 이런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도시가 이렇게 되면 자꾸 외부로 팽창돼 가려는 현상이 있어요. 도시가 외부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팽창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 외곽지에다 테두리를 쳐놓습니다. 흔히 벨트라고 그러죠. 벨트. 그래서 이 외곽지역의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린 벨트라고 그러죠. 그린 벨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도지역은 1차, 용도지구는 2차, 용도구역은 3차, 지역은 1차, 지구는 2차, 구역은 3차 이렇게 지정한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구역. 자,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초로 밑그림을 그린다. 뭐다? 용도지역. 그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된 게 뭐다? 용도지구.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외곽지역에다 3차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다? 용도구역. 지역은 1차, 지구는 2차, 구역은 3차입니다. 항상. 자, 그러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끝났네. 밑그림 그려졌죠? 밑그림만 그려놓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각종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이제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시설. 이게 뭐냐? 세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네. 각종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것이 학교, 도로, 공원.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도로 건설하는 것이고 여기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학교를 건설하는 거죠. 이와 같이 각종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겠다는 계획, 이게 또 도시공간의 계획입니다. 네 번째.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이제 어느덧 이 토지가 너무 좁아. 도시가. 너무 좁으면 외곽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뭘 해버리죠? 신도시. 그렇습니다. 신도시 이렇게 말하죠. 또 여기는 도시적인데 너무 도시가 노후화되어 있어. 노후화되어 있으면 여기 뭐 하죠? 그렇죠.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게 되죠. 이게 뭐냐? 도시 개발, 도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에 관한 계획.
여러분 도시 개발 사업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런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이게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겠네. 이왕이면 여기 개발하는 거. 이왕이면 여기 개발하는 거.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시켜서 이거는 좀 더 토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구역을 따로 지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면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세요. 상세 계획구역. 뭐라고요? 상세 계획구역. 상세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한다. 그리고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겠죠. 이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거기서 수립하는 상세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내용만 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군 관리 뭐냐면 이 내용 5가지 머릿속에 암기하지 마시고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6개 지역의 토지를 6개 지역을 개발, 정비, 보존을 통해서 그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 밑그림을 그린다. 용도지역. 밑그림을 보충해서 2차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외곽지역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3차적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서 각종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외곽지에다 신도시를 개발하기도 하고 개발된 도시가 노후화되면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든다? 좀 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거기서 상세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 5가지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암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순서까지 암기. 이 순서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응? 보세요. 여러분이 앉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돼 있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 하면 뭐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미관지구를 하나 지정하겠다라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겠다.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여기에다 용산에 용산민족공원을 조성하겠다. 여기죠. 조성했던 도시군 관리계획. 응? 용산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신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응? 또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면 이걸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군 관리. 아셨죠? 자, 이게 도시군 관리 내용 5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이건 도시군 관리 우리가 흔히 여기서 입안 그 다음에 뭐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입안 결정하는 절차. 입안 결정. 그러면 저런 걸 하겠다. 도시군 관리 누가 입안하고 결정 누가 하느냐 말이지. 입안은 누가 하겠냐. 자, 원칙적으로 입안을 누가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입안을 누가 하겠어요? 네? 6개 지역장이지. 그 지역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칙 보니까 6개 지역장 입안한다고 그랬죠? 6개 지역장.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입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 니은번 누구? 도지사.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경우는 어떤 게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도로를 건설한다. 이방권자 누구야? 서울특별시니까. 서울특별 동작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 건설했다. 공항. 이방권자 누구야? 인천광역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계획으로서 중요한 중차는 국책 사업이다. 그럼 누가 입안할 수도 있다? 영종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밑에 보니까 2번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적, 용도지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합니다. 그 다음 밑에 니은번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 도지사가 입안한 경우 어때요? 1번 둘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지정된다. 이때는 누구? 도지사입니다. 둘 이상 시군일 때. 자, 그럼 이걸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돼. 이방권자는 자 국장이 입안할 수 있죠. 또 누가 입안할 수 있다. 시,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보세요. 아까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시장, 군수 이렇게 나왔죠? 이거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잖아요? 이런 말로 시도지사라고 그러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 누구까지? 도지사까지. 이거 도지사잖아요. 아까 도지사 입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국장. 그래서 위에서부터 얘기할 때는 윗사람을 위에다 배치하거든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국장, 시도지사, 시장.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원칙적 입안권자는 6개 지역장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럼 여기다 결정은 누가 하냐? 결정은 보통 윗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돼요. 시장군수가 입안하거나 시도지사 입안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그냥 시도지사 본인이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근데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 누가 결정하냐? 시장군수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해요. 도지사. 그럼 도지사 얘기 들었죠? 그런데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시장이 있죠? 앞으로 시 중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시를 가리켜서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뭐가 있다?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이런 시들은 인구 50만이 넘습니다. 이런 50만이 넘는 대도시일 때는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한다? 그 대도시장이 직접 도지사가 아니고. 그러면 보세요.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장은 자신이 입안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대도시장 위에 있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자동적으로 자신이 결정합니다. 또 국장이 입안했으면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사람 누구뿐이냐?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누가 결정한다? 원래 도지사가 결정한다고요. 도지사. 단 시장 중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장은 자신이 결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입안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국장이 입안했을 때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경기도 양평 군수가 입안했어. 누가 결정해? 경기도지사. 구리시장이 입안했어. 경기도지사. 그러나 수원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이 입안했어. 직접 결정합니다. 네? 경기도지사가 입안했어. 직접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입안해서 누가? 직접 결정합니다. 아셨죠?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사람 누구뿐이다? 시장군수. 또 국장이 입안했다.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입안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입안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걸 좀 꼭 기억하세요. 네. 이게 도시관리 입안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관리 입안 결정. 이게 이제 결정 나오죠.
근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승우란 나오죠? 여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말이죠. 몇 가지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첫째, 국장이 뭐 있다? 국장이 위반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했으면 자신이 직접 결정해요. 두 번째, 여러분 용도구역 있죠? 여기. 여러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효력이 제일 강한 게 뭐냐? 구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역이나 지구 위반되면 형량 2년 2천만 원이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여러분이 구역이 위반되면 3년 3천만 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구역이 효력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구역은 누가 결정하냐면 보통 장관급이 결정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개발제한규 있죠? 개발제한규. 응? 개발제한규는 오직 결정을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 위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규. 그러니까 여러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중에서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용도, 구역은 말이죠. 항상 그 결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지정이나 해제를. 간혹 우리는 이제 토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번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땅을 좀 살려고 했더니 그 땅 파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이야. 그린벨트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근데 그 땅 주인이 또는 옆에는 중개업자 뭐라고 하냐. 내가 이번에 경기도 하남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내가 선거 참모로 참여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줬다. 그 사람이 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이 개발자에게 틀림없이 풀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수해라. 이런 말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사기꾼. 그렇죠?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개발자한규를 풀려면 누가 동원돼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가능해요. 하남시장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용도지를 변경해준다, 누가 풀어준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됩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는 특히나 가장 효력이 강한 것이고 절대 풀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말이죠. 이 서류상하고 조금 잘못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쪽에 경기도 광주시에 땅이 하나 이제 경매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저기 땅을 보니까는 약 한 500평 정도 땅이 나와 있는데 자연 녹지적이고 근데 그 저기 500평인데 그 저기 한 5억에서 남아가지고 지금 한 2억 3천까지 땅이 떨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한 500평 정도면 땅도 괜찮은 지역이고 근데 거기 문제는 뭐냐면 자연 녹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 지정돼 있고 거기에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돼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땅이 이제 몇 차례 계속 이제 떨어져 가지고 한 2억 몇 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한 그 50%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땅값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어떻습니까?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주택 건축 같은 굉장히 우리가 제한이 많죠. 제한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대부분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게 나오거든 전부 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자연 녹지죠. 제일 좀 지구단위계획이요. 근데 보니까 그 지역이 위치가 어떤 좀 좋은 지역이에요. 남한강 밑에 쫙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고 또 굉장히 괜찮은 지역인데 이게 개발제한구역만 아니라면 땅이 이렇게 떠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거기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위치가 그 남한강이 딱 내려다 보이고 거기에 경치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거기다가 전원주택을 딱 건축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땅값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이야. 지구단위계획. 근데 우리가 이 지구단위계획 이제 뒤에서 이제 전부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상세계획구역에서 앞으로 개발할 지역. 개발할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야.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분명히 저는 서류상 보니까 남들이 이제 딱 보면 아 이거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은 무시하고 개발지역은 그런 개발이 안 된다고 사실 이제 전부 다 피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법적으로 볼 때는 지구단위계획 주로 앞으로 개발할 지역에다 지구단위계획 결정하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개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일단 땅을 보고 나니까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주시 시청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시청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과가 있어요.
거기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름이 지구단위 기업과 개발 중에 같이 묶여 있습니까? 그냥 담당자 쭉 확인하더니 거기는 얼마 전에 개발 중에 풀렸습니다. 전에 거기가 개발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가 집단 7학주를 지정해가지고 7학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로 변경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매 사이트에 지금 현재 개발 제한 거의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면서 도면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도면을 딱 보니 거의 이미 개발 제한이 풀려 있어요. 근데 경매 사이트는 지금도 개발 제한경 이렇게 전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개발 중이 막 풀려 있고 지구단위로 앞으로 개발할 적이고 그 다음에 땅값은 많이 떨어졌죠. 남들은 전부 다 개발 제한이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확인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땅은 어떻습니까? 거의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한 500평 정도 땅에다가 거기다 어때요? 전원주택 건축과 나머지 텃밭 거 하고 그럼 아주 참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실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땅들은 굉장히 참 앞으로 가치 있는 땅이죠. 자, 그래서 땅은 항상 여러분이 실제 이제 우리가 토지를 하고 그럴 때는 어떤 서류상의 분석도, 공법상 분석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행정관청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행정관청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사실들을 갖다 계속 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또 어디를 갔다면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이제 설악산 그 지난번 10월 우리가 27일인가요? 중개사 시험 보는 날 10월 27일 이랬는데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거기 나온 경매 물건 중에서 하나 보니까 이번에는 숙박시설이 경매로 나왔어요. 모텔이. 근데 거기 어디냐면 설악산 내에 온천지구예요. 설악산 내 온천지구. 말했네? 지금 말씀해 드렸단 말이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지역 사정이 전혀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물건을 갖고 가서 보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구에 따라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235쪽에 3번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 효력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어떤 법적 효과가 나오느냐? 효력 봤어요. 이 결정고시가 되면은 이건 효력이 며칠부터 발생한다? 5일부터 발생합니다. 며칠부터? 5일부터. 그럼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뭐죠? 5일 후부터 여러분들 뭘 받는다? 행위.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위 제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5일 후부터 행위 제한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일반 국민에서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을 도시군 관리계에 구속한다 하는 의미는 뭐냐? 구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갑쳐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뭐다? 아까 행위 제한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여러분 토지에 자연환경 보호지역이 지정되면 결정되고 난 다음에 5일 후부터 그 자연환경 보호지역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 제한입니다. 그런데 행위 제한에서 말이죠. 뭐가 보호된다 항상? 기득권은 보호됩니다. 기득권은 보호된다. 무슨 말이냐? 기득권이 보호된다는 것은 자, 제가 첫 시간에 공법은 여러분 규제법이다.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규제는 항상 어떤 의미 규제냐? 장래적 의미 규제입니다. 뭐라고요? 장래적 의미 규제. 다시 말해서 규제 조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장래적으로만 규제를 가는 것이지 규제 조치가 있기 이전에 과거 행위는 절대 규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소급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가 보호된다? 기득권이 보호된다. 우리 공법은 언제나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그런데 기득권은 누구까지만 보호되냐? 항상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있죠? 착수한 자까지만 보호돼. 착수한 자.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보세요.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토지 위에 여러분이 공장을 건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장을 건축을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거기에 자연환경 보전지에 지정돼 버린 거야. 그럼 자연환경 보전 공장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공사를 착수했는데 나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에 지정됐다 해서 착수한 그 공사 중지됩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기득권이 보호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그 사업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기득권은 보호되는데 기득권은 어떻게 보느냐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확실하게 기득권은 어떻게 보호된다? 확실하게 보호된다.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얘기는 뭐냐? 새로운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면 된다 이거야. 이게 기득권은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용도구역 있죠? 용도구역. 용도구역 내에서는 3개월 내에 신고한 후에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용도구역이 효력이 제일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이미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다면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공사를 신고만 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이 되면 효력은 5일로부터 발생한다. 5일로부터 이러면 뭘 받는다?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뭐는 보호된다? 기득권은 보호된다. 누구까지만?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까지만. 기득권은 어떻게 보호된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새로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하더니 그냥 계속하면 된다. 그러나 어디일 때? 용도 구역일 때는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의 효과입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의 효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뭘 공부했냐? 오늘 광역도시계획 공부했죠?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하셨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전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 총설 파트만 공부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강론에 들어가면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이제 강론 파트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용도 지역이 나오잖아요. 용도지역. 그러면 여기서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역제를 잠깐 더 보충 설명하면 아까 용도는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공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용도 지역이라는 용어입니다. 많이 나오냐. 또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아까 용도 지역은 토지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용도 지역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용도 지역은 전국의 토지를 전국입니다. 전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초에 뭘 하는 것이다? 아까 및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전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초의 및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용도지역이다. 밑 그림을 아까 우리가 법에서 일단 몇 개죠? 4. 용도 몇 지역으로? 9지역으로. 사용도 9지역. 그럼 밑그림을 그려놓고 뭘 하는 것이냐? 규제를 하는데요.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째, 건축, 즉 용도를 제한합니다. 두 번째, 건폐율을 제한합니다. 세 번째,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말이죠. 용도 지역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건축정이 달라져. 건축정이 달라지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그 지역이 아까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 가운데 만약에 무슨 지역? 주거지역이었다. 주거지역. 그러면 주거지역 내에다가 첫째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물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건축 용도, 종류, 규모. 두 번째, 건폐도 달라진다. 건폐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건폐는 전체 대지 가운데 건축물을 몇 프로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합니다. 비율.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은 건축물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를 제한한다. 세 가지를 한다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용도지역의 특징을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건 1차적이라고 그랬죠? 용도지역은 1차적입니다. 최초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 규제라고 합니다. 일반적 규제. 세 번째, 용도지역은 수평적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용도지역은 토지에다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이야.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최초다. 그래서 1차지라고 그러고. 두 번째,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하는 얘기는 용도지역은 전국적으로 지정된다는 겁니다. 전국. 전국의 모든 토지. 전국의 모든 토지. 전국의 토지 가운데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사람은 호적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토지도 용도지역 딱 하나를 갖춥니다. 용도지역은 전부 다 토지하고 관련됩니다. 뒤에서 나오기를 여러분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건물과 관련된데 용도지역은 토지와 관련된 것이다.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역에다가 두 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두 개 호적을 가질 수 없듯이 용도지역도 두 개는 절대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용도지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적어도 용도지역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전국에서 가장 용도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전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 그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뭐다?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전국 토지를 그 토지가 가지는 기능과 적성에 맞춰 사용도 그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나누는 것이다. 용도지역을 나눠놓고 거기다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몇 %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건폐율이 달라지고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몇 %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하니까 토지 모든 투자 가치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용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것은 최초로 지정한 시스템 1차적이요. 전국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요. 토지 중심이기 때문에 수평적이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이게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의 종류 나오죠? 235쪽에 종류를 넘겨보시면 아까 밑에 사용도구지역이라는 얘기 나오죠? 사용도구지역. 그러면 사용도구지역 아까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농이 있고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밑에서부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이 있죠. 아까 계획관리지역은 뭐라고 했냐? 도시지역이 주나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 주나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주나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도 구지역을 나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늘 기억할 것이 첫째, 건축지역. 여러분이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21개 용도 지역 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땅을 팔아먹으려면 이 지역 용도적인 토지용계획 확인을 띄워보면 하는데 이 토지에다가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가 모텔 건축이 가능한가 이건 어디도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 토지용계획 확인이 안 나와. 그럼 이걸 찾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팔겠다는 사람도 있고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클로징을 못해. 클로징. 그래서 아직 여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21개 용도 지역 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어디에 규정하게 되냐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 요만 좀 기합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도시 군 계획 조례입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 다시 말해서 여기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이 서울시 주거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여기다 나 뭘 하나 하고 싶다? 여기다가 모텔을 하나 건축하고 싶다. 모텔. 그럼 여기 모텔 건축이 되는 거 아니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를 찾아봐야 된다?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찾아보셔야 돼. 그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 단, 그 지역에 서울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면 가능한 것이 또 나와요.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 그때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 항상 이 용도 지역 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종류는 바로 꼭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도시군 계획 조례를 찾아보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건폐율이라는 얘기 나오죠? 건폐율. 건폐율은 간단히 이렇게 기억합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뭐라고요?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의 비율. 이런 얘기죠. 갑이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몇 프로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이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저 갑은 어떻게 건축한다? 저 대지 내에다 건축물을 꽉 차게 건축하겠죠. 그러면 여기다 꽉 차게 건축하면 갑뿐만 옆에 있는 을도 병도 똑같이 꽉 차게 건축한다. 꽉 차게 건축하면 대지는 공지가 없죠. 공지가 없으면 어때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통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옆에 있는 건축물에 전부 연소돼 버리겠죠. 그래서 대지에다 최소한의 공지를 두기 위해서 몇 프로까지만 건축물을 건축해라고 비율을 두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이란 무슨 면적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자 분모가 생기죠. 분자 분모를 없애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수 공부할 때 분자 분모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100을 곱해주면 돼. 100을 곱해주면 몇 분의 몇이 아니고 몇 퍼센트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식입니다. 그럼 만약 건폐율이 보세요. 건폐율이 60%다. 건폐율이 60%한 얘기는 뭐죠? 전체 대지 100제곱미터 가운데서 최고 얼마까지? 60제곱미터까지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0제곱미터까지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지로 비워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건폐율이야. 단 유의할 점은 건폐율이 60%라는 얘기가 건축을 반드시 60제곱미터까지 해라 이건 아닙니다. 60제곱미터까지 해라가 아니라 6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을 건축해도 돼 안 돼? 되지. 40을 건축해도 되고 30을 건축해도 되지만 최고 60은 넘을 수 없다. 이게 건폐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건 뭘 위해서 두고 있다? 대지 안에 최소한의 뭐예요? 공지.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이 건폐율 규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입니다. 역시 곱하기 여기도 100을 해주죠. 무슨 면적? 무슨 면적? 연면적. 연면적이 뭐냐? 연면적 건축물의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해. 바닥 면적 합계. 전체 건물의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한다? 연면적. 자, 건물이 10층 건물이 있어요. 근데 한 층 바닥이 100이야. 100. 근데 건물이 집가로 빤듯하게 올라왔어. 그럼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바닥이 똑같다는 얘기죠. 바닥이 몇 개야? 10개. 그럼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 1000제곱미터. 이걸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한 층 바닥 면적이 100이고 10층까지 집가로 빤듯하게 올라갔다. 그럼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다? 1000제곱미터. 이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냐는 겁니다.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냐. 무슨 말이냐? 용적률이 말하자면 여기서 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럼 용적률이 30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이 몇 배를? 3배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지 면적이 얼마야? 100제곱미터죠. 그럼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3배니까 연면적이 얼마야? 300제곱미터. 연면적 300까지 건축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연면적 300은 뭐의 합계다? 바닥 면적 합계잖아요. 근데 바닥은 얼마로 결정됐어? 60으로 결정됐죠. 그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건축하려면 60제곱미터로 이렇게 나눠지면 몇 층 건축 가능하다? 요거예요. 이게 용적률이야.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그럼 대지 면적이 몇 배까지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느냐는 것은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이기 때문에 바닥을 얼마나 고정을 시키냐에 따라서 층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지 면적이 몇 배까지를 층수로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300%라는 의미는 대지 면적이 몇 배를? 3배를. 용적률 500%다. 대지 면적의 5배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연면적이 300이니까 이제 바닥은 60% 채우고 60을 건축했다. 60으로 고정됐잖아요. 그럼 60을 쫙 올리면 몇 층까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얼마를 건축해도 돼? 50을 건축해도 되죠. 60이 아니고 만약 50을 건축했으면 몇 층이 나와? 6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30을 건축했다. 그럼 얼마?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용적률입니다. 네? 층수를 이제 제한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죠. 층수를 몇 층까지만 건축해라 이런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뭐 제한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는 최고 고도 지어진 수 5층까지만 건축해라 제한이 있으면 이거 건축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층수 제한을 이제 특별히 두지 않았다면 용적률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아시겠죠? 자, 이게 용도 지역제입니다. 용도 지역제.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총 이렇게 나눠놓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부터 뭘 공부했어요? 광역도시계획 공부했고,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하셨고,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용도 지역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